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폭스바겐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독일이 더는 자동차 강국이 아니라고 분노와 절망 속에 울려 퍼지는 함성. 공장 폐쇄와 임금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과거의 유산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의 배경입니다. 유럽을 위협하며 질주하는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독일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술력을 선보인 한국. 독일과 자동차 산업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았던 나라 아닌가.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독일이 잃어버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기술과 자존심은 이제 서울 한복판의 전시장에서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클라우스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겐 자동차가 직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요즘 그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 앞에 모인 분노한 시위대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노동자 임금을 10% 삭감한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이 상황은 단지 경영 위기가 아니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동료 한스는 제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니클라우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독일이 더는 자동차 강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가 정책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반면 독일은 높은 생산 비용과 느린 전기차 전환 속도 때문에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포르쉐, BMW 같은 브랜드도 전기차 전환 계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독일 내 자동차 노동자 약 12만 명 중 최대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 자리는 안전할까요? 아니, 독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차 박람회에 참석해 독일의 기술을 홍보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분석하라는 임무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맡아야 했고 그것이 곧 저의 생존과도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니클라우스, 한국에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불안감을 안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해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을 소개합니다. VPN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로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며 일상 속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안전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IP 주소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여 한국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서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만 시청 가능한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어서 해외여행 중 전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며 누구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누릴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저희 감동 탐험 프로모션 링크 서프샤크 슬러시 코리안 스토리에서 서프샤크를 구매하고 4개월 추가 혜택과 세일리 2심 최대 10기가 데이터까지 받아보세요. 서프샤크와 함께 어디서나 매끄러운 연결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세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연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사실상 폐기했고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도 CEO 교체를 반복하며 고전 중이었죠. 저는 전기차 전환이 유럽에서 왜 이렇게 난항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건 시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느렸고 정부와 기업 간의 조율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가능성도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유럽의 경쟁력은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산업에서 후발주자였고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마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독일은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생산 비용과 기술 전환 실패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8개월 만에 10만 대 생산을 달성했고 고급 전기 SUV와 스포츠카를 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비행 내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제게 한국은 우리가 개발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은 저에겐 약간의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낯선 환경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상점, 심지어 사람들이 걷는 속도까지. 유럽의 느릿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시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규모에 놀랐습니다. 배터리 기술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 혁신의 축제 같았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시한 자율주행 전기차는 첫눈에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전기차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독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나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본 게 다는 아니겠지. 어제 한국 전기차 기술의 첫 인상은 강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경험한 직관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뭔가 있다. 오늘의 일정은 전시장에서 각국의 전기차 부스를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대자동차 부스가 북적이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의 시연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차량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자동차의 부드러운 움직임,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그 내부에 숨겨진 기술력은 제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를 괴롭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만들지 못했을까? 독일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전기차는 단순히 연료 방식이 바뀐 차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재창조되고 있었죠.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를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배터리 기술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기업들이 자랑하는 첨단 배터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배터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그들이 어떻게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 현대자동차 부스의 엔지니어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본 지루한 프레젠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전시회 셋째 날, 저는 아침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비아디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아디의 부스는 거대한 LED 화면과 화려한 자동차 전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형 전기 SUV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왜 시장을 점령했는지 알겠군. 저는 그들의 마케팅과 규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가격에 이런 기술력을 제공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아디의 직원은 대형 SUV의 성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로백 2초, 시속 390km의 최고 속도, 각 바퀴마다 전기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그는 가격까지 공개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같은 성능의 차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세부적인 마감이나 기술의 정밀성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대를 생산했다는 점은 놀라웠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속도는 압도적이지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일까? 그 의문은 비아디의 배터리 비교 실험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아디가 전시회에서 진행한 배터리 비교 실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사 배터리를 타사 배터리와 비교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는데 실험 과정에서 비아디 배터리가 화재를 방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반면 한국 배터리의 비교 실험에서는 찌르거나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람객들의 표정에서 비아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기술적 세부 사항과 데이터로 관람객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LG의 엔지니어는 저에게 우리는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중국 전기차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비아디의 차체 마감이나 배터리 안전성 같은 부분에서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는 혁신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부적인 부분에서 품질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과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한 독창성과 정밀함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전기차 산업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들 기업은 작지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같은 영역에서 독특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작은 카페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빠르고 저렴하며 분명 세계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양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속도로 승부를 본다면 한국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군.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독일이 놓친 혁신의 방향성. 그 해답이 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기술 부스를 집중적으로 탐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한국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직접 본 뒤 이 기술이 전기차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로 향했습니다. 부스 입구부터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었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건강해야 차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어요.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LG의 배터리는 단순히 용량이나 속도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충전 속도, 안전성, 그리고 긴 수명을 고루 갖추고 있었죠. 특히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식은 제가 독일에서 본 배터리 기술보다 한 단계 앞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시연을 통해 이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줬습니다. 특정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발열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환호했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SK온 부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배터리 기술은 혁신의 결정체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충전 속도를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시키는 동시에 수명은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SK온의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그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차 시장의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서는 LG와 SK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외에도 한국은 재활용 기술에도 앞서 있었습니다. LG와 SK는 폐배터리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 다시 활용하는 방식을 시연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발표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발표장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발표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닐까? 하지만 그가 이어서 보여준 데이터와 영상은 제 비웃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에서 북미 시장 2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어요. 그건 테슬라 다음이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거대 기업을 제외하면 현대차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가 남미, 동남아,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동남아 지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형 전기 SUV는 동남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의 고향에서 한국 기업이 주목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발표자는 유럽 소비자들이 현대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로 혁신적 기술, 신뢰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꼽았습니다. 특히 독일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대규모 배터리 생태계와 협업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 세계에 걸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생산부터 공급망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중반부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데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주행했으며 AI 기반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에서조차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한국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가격과 기술의 균형을 맞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독일은 기술력만을 강조하며 비싼 가격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가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담당자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도전할 때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넘을 거라고 믿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감 이상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중국 비아디의 한국 진출 전략 발표를 들으러 갔습니다. 비아디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표장은 꽉 들어찬 관객들로 북적였고 저는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아디의 발표자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아디는 한국에서 새로운 전기차의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 예정인 소형 전기 SUV 모델인 아토3는 중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차량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 모델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완벽히 맞춰졌다고 주장하며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비아디가 주장한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니.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비아디는 자율주행 기술과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디 부스에서 실제 차량을 살펴본 제 눈에는 뭔가 부족한 점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화려했지만 내부의 세부적인 마감 처리는 여전히 한국이나 독일 기업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배터리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고 한국 소비자들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비아디의 발표에서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로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비아디는 또한 한국 시장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를 넘어 한국 시장을 글로벌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발표자는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10% 이상 확보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술과 가격의 혁신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품질과 브랜드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그들이 품질과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BYD의 전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아디는 훌륭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가격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모든 면을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안전성이나 기술의 완성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가지는 신뢰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 중국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사고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 뒤로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는 안정성과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비아디와 한국 기업들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아디는 분명 빠르고 강력한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더 깊고 견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바삐 움직이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구나.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제 불안과 의구심은 한국에서 확신과 깨달음으로 바뀌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택시 기사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차 많이 보이네요. 독일 차는 별로 없네요. 제가 물었더니 기사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국산차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기술력만을 과신하며 비싼 가격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 앞에서 본 시위와 동료들의 한숨, 유럽 전기차 전환의 실패, 중국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과 도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과 전략까지. 독일에서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유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통해 시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전 정신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한국과 독일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독일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시장과 연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 배터리 생태계와 협업 전략, 지역 특화 모델 개발,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접근 방식은 독일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요소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꼭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기술과 철학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왔고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합니다. 현재는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해왔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 변화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필립 에머슨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며 저는 그의 당선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몰고 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에 했던 발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해. 그의 말들이 단순한 선거용 멘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한국에 큰 부담을 안길 정책이 될지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로서 제가 담당하는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었지만 방위비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당선은 단순히 한국에 경제적 부담만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왔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과 협력해온 중요한 관계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받게 된다면 그동안 경제적 파트너이자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후 연구소에서 진행된 긴급 회의에서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동료는 트럼프가 한국을 마치 머니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부담이 아닌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한국에게 트럼프의 압박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지 경제적 교류가 아닌 두 나라의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자국 내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자주 국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동북아 지역 전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거부하게 되면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동맹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을 안정된 동맹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현재 자주 국방을 구축할 기술적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그간 제가 한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연구소 회의 이후 저는 밤새 한국의 산업 및 기술 분야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건 역시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합니다.
반도체는 군사장비는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미래전의 중심에 있는 기술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한국은 이론적으로 미군이 의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과 함께 이 기술을 국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군사력을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기술과 AI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방어 체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국방 체제를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I 기술 또한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체제를 지원할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시간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자주 국방에 있어 한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와 기술력은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첨단 무기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방위에 의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고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기보다 자주 국방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부속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군사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국가적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국방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내에서 단순히 군사적 보호 이상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온 중요한 축이었고 주한미군은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과 미국의 오랜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며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동맹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자칫 한국 내에서 동맹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축적된 신뢰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위비 부담이 증대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반미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미국의 큰 도전 과제를 남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한미 동맹의 장기적 의미와 그 상징적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단순히 돈과 병력의 교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첨단 산업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 방어 체제를 구축할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또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한국의 성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필립,
넌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아냐?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은 정말 흥미진진한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게다가 그 성장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제 연구실 벽에는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GDP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처음 볼 때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 직후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같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야. 얼마 전 한 경제 전문가 친구가 한 말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는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제 10대 조카들이 더 잘 알 정도죠. 연구소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종종 한국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만약 독자적인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6개월이면 충분할 거야. 한 동료가 한 말인데요. 솔직히 과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제해온 것뿐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도 눈에 띕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이제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주 개발 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과도 직결되죠. 한국이 이제는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닐까? 연구소 동료 중 한 명이 던진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연구소가 개발한 AI 기술이 세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이 될 텐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은 좀 무섭기도 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이런 환경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책상 위에는 최근 본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소식을 다룬 건데요. 기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단 6번째로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국방 자립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2 흑표 전차와 KF-21 보람의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해내면서 한국이 무기 자립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쌓아온 것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정도로 강력한 방산 산업을 키워왔어요. 최근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K9 자주포나 차세대 전투함과 같은 방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 자립을 향한 노력이 단지 무기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휘 통제 체계와 방어 전략의 독자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도 상당한 방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무기 자립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형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 역시 이와 같은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 동료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경쟁력 높은 고품질의 무기로 평가하며 한국이 이제는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서 군사적 자립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로 인해 한국이 자주 국방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독립적인 군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선택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도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오히려 한국 내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독립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할 능력을 갖춘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후 가난했던 한국이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일으켰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고 지금의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는 이제 독자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저와 동료들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시나리오로 한국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느끼더라도 트럼프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새롭게 고조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견고한 경제 구조와 필요시 미국과 다른 나라로 경제 협력 파트너를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와 다각적인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지나치게 강경한 경우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립할 수도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이 요구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무기를 꾸준히 구매하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산 군사장비는 미국 방산업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단순한 부담 증가로 여겨지지 않고 동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무리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치적,
군사적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방위비 부담으로만 한국을 대한다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국민들이 동맹을 단순한 거래 관계로 여기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들이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핵 개발을 통해 보다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며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방어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한국도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 체제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암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일종의 압박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주 국방과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 비확산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왔고 한국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핵 개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핵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다수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자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해왔습니다. 물론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현재는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해왔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 변화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면 이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힘의 균형을 크게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한국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대만, 나아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 소식이 전해진다면 일본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다면 핵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핵 무장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장기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독자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중국도 군비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핵 확산과 군비 경쟁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을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아왔고 동맹국들마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을 매우 꺼려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핵 개발을 본격화한다면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한미 동맹이 단순히 안보를 위한 관계가 아닌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며 방산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력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접근된다면 이는 그동안 구축해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맹 구도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맹이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나 군사적 보호로만 이어져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주 국방을 실현할 능력을 갖춘 지금 미국 역시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신뢰하며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